자, 베르누이의 정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기출 문제 한 10문제 정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베르누이의 정리라는 무엇이냐면 스위스의 수학자 다니엘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이 움직이는 유체, 즉 공기의 속도가 증가하면 유체 압력은 감소한다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베르누이의 정리는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넓은 통로로 들어가는 공기는 좁은 통로에 출구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 입구로 들어온 공기하고 이 출구로 나가는 공기의 질량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이 좁은 통로의 입구에서 같은 양의 공기가 통과를 하려면 속도가 빨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자, 공기의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감소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공기의 속도가 감소를 하면 압력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얘기하자면 이상유체의 정상 흐름에서 유체의 에너지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정압, 동압, 전압 요 세 개가 나오는데, 이 정압이란 뭐냐? 이 정압이란 물체 표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공기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자, 손바닥에 지금 전체적으로 작용하는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손바닥의 전체에 항상 작용하고 있는 압력이에요. 자, 동압은 뭐냐? 동압은 자,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내 손바닥을 때리고 있어요. 네. 이 움직이는 바람을 동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유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단위 면적당 공기력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 손바닥을 때리고 있는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자, 그럼 전압은 뭐냐? 이 전압이라는 것은 이 정압과 동압의 합을 전압이라고 해요. 예. 요거를 공식처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정압과 동압의 합을 전압이라고 하고, 이 전압은 항상 일정합니다. 자, 그래서 동압이 작은 지점은요, 정압이 높아요. 자, 반대로 동압이 높은 곳은 정압이 낮습니다. 이 두 개의 합은 항상 일정한 거예요. 네, 요거를 머릿속에 갖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베르누이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이네요. 맞지 않는 것. 자, 1번 유체가 빠르게 통과하는 곳은 동압이 높다. 자, 속도가 동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도가 빠르면 동압은 높죠. 네,
1번은 맞습니다. 2번 유체가 빠르게 통과하는 곳은 정압이 낮습니다. 자, 유체가 빠르게 통과하는 곳은 동압이 높죠. 그러니까 정압은 당연히 낮습니다. 자, 맞고요. 3. 단면이 좁은 지점에서는 유체가 빠르게 통과한다. 자, 단면이 좁은 지점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단면이 좁은 지점에서는 유체가 빠르게 통과한다. 맞습니다. 4번 단면이 넓은 지점에서 유체가 빠르게 통과한다? 아니죠. 유체의 속도는 느리고 압력이 높죠. 4번이 틀렸네요. 이 문제의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비압축성 유체, 자, 공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흐름은, 자, 보겠습니다. 1번 정압과 동압의 합은 일정하다. 정압 플러스 동압은 전압이고 전압은 항상 일정합니다. 네, 1번 맞는 말이죠. 2번 정압과 동압의 합은 같지 않고 일정하다고 해야 되겠죠. 2번 아니고요. 3번 유체 속력이 증가하면 정압이 증가합니까? 아니죠. 동압이겠죠. 아니고요. 4번 동압은 항상 정압보다 크다. 아니죠. 틀렸습니다. 자, 이 문제의 답은 그래서 1번 정압과 동압의 합은 일정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관의 직경이 일정하지 않은 관을 통과하는 유체, 공기의 속도, 동압, 정압의 관계를 설명 중 바른 것은, 자, 직경이 작은 부분의 공기 흐름 속도가 빨라지고 속도가 빨라지면 동압은 커지죠. 그리고 정압은 작아집니다. 정답이네요. 자, 2번 한번 볼까요? 직경이 넓은 부분의 공기 흐름은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겠죠. 예. 그러면 정압이 커지고 동압은 작아져야 돼요. 예. 틀렸습니다. 3번 관의 직경과 관계없이 흐름의 속도가 같고 흐름의 속도가 같다. 이미 틀렸습니다. 4번 직경이 작은 부분의 공기 흐름은 속도가 빠르겠죠. 네, 틀렸습니다. 자, 이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공기의 흐름을 설명한 것이다. 맞는 것은 공기의 밀도가 높으면 단위 시간당 부딪히는 공기 입자수가 많겠죠. 당연히 많음으로 동압이 크겠죠. 정답. 공기 밀도가 높으면 단위 시간당 부딪히는 공기 입자수가 많음으로 동압이 작다. 자, 큽니다. 아니고요. 자, 공기 밀도가 높으면 단위 시간당 부딪히는 공기 입자수가 당연히 많습니다. 예. 4번도 마찬가지로 공기 밀도가 높으면 단위 시간당 부딪히는 공기 입자수가 많으니까, 자, 적음으로는 단위죠. 네, 이번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양력이 발생하는 원리의 기초가 되는 베르누이 정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자, 1번 전압은 동압 플러스 정압. 맞습니다. 2번 흐름의 속도가 빨라지면 동압이 증가하고 정압이 감소한다. 맞습니다. 3번 음속보다 빠른 흐름에서는 동압과 정압이 동시에 증가한다. 아니죠. 자, 전압과 정압의 차로 비행 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전압에서 정압을 빼면 동압이 나오겠죠. 그 동압으로
비행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동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요거는 요 공식을 한번 보시면은 편하신데, 자, 동압은 공기의 밀도와 비례한다. 자, 동압은 요 로어 V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로어가 밀도입니다. 밀도와 비례합니다. 정답. 2번. 동압은 공기 흐름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동압은 2분의 1 로어 V 제곱, V 제곱. 요게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자, 맞고요. 3번. 동압은 부딪히는 면적에 비례한다. 면적에 비례한다. 맞습니다. 자, 4번. 동압은 정압의 크기에 비례한다. 네, 동압과 정압은 반비례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베르누이의 정리에서 일정한 것은 1번 정압, 2번 전압. 자, 답 나왔네요. 자, 정압 플러스 동압은 전압이고요. 이 전압은 항상 일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죠. 자, 공기 흐름 방향에 관계없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는 압력으로 맞는 것은, 자, 모든 방향이랍니다. 모든 방향으로. 아까 우리 저 손바닥 그림 봤죠? 전체적인 면적에 균등하게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정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베르누이에 대한 정리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자, 계속 베르누이의 정리류의 문제는 다 이런 식이에요. 네. 자, 유체 속도가 빠르면 정압은 낮아진다. 네. 동압이 높다는 얘기고요. 정압은 당연히 낮아지겠죠. 2번. 유체의 속도는 정압에 비례한다. 속도는 정압에 반비례죠. 틀렸습니다. 자, 정압은 속도와 비례한다. 네, 이것도 역시 틀렸죠. 4번. 유체의 속도는 압력과는 무관하다. 무관하지 않죠. 네, 답은 1번. 자,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항공기 날개의 상하부에 흐르는 공기의 압력차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의 원리는? 자, 여태껏 우리가 풀었던 게 베르누이의 정리죠. 자, 항공기 날개의 상하부에 흐르는 공기 압력차에 의해서 양력이라는 게 발생하는데요. 네, 요게 베르누이의 정리, 베르누이의 원리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베르누이 정리에 관련된 기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 역학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를 하면 이제 문항이 여러 가지로 틀려도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베르누이의 정리에 이어 항공기의 날개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상 내용은 이론을 깊이 파고드는 내용이 아닙니다. 시험 문제를 이해할 정도의 가벼운 내용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더 깊이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프로펠러의 역할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1. 양력 발생, 2. 추력 발생, 3. 항력 발생, 4. 중력 발생. 답은 4번 중력 발생입니다. 중력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죠. 그래서 프로펠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중 프로펠러가 4개인 멀티콥터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1. 헥사콥터, 2. 옥토콥터, 3. 쿼드콥터, 4. 트라이콥터. 정답은 3번 쿼드콥터입니다. 멀티콥터는 프롭의 개수에 의해서 다양하게 불리는데요. 바이콥터를 2개, 트라이콥터는 3개, 쿼드콥터를 4개, 헥사콥터는 6개, 옥토콥터는 8개, 도데카콥터는 12개. 이렇게 프롭의 개수에 따라서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멀티콥터 프로펠러 피치가 1회전 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 속도, 2. 거리, 3. 압력, 4. 온도. 정답은 2번 거리입니다. 이 문제는 먼저 프로펠러 피치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프로펠러 피치란 프로펠러가 1회전 했을 때 전진한 거리를 프로펠러 피치라고 합니다. 프로펠러 피치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프로펠러를 장착하고 시험 운전 중 진동이 느껴진다면 원인은 무엇인가? 1. 장착 볼트의 조임이 일정하지 않다. 2. 프로펠러의 표면이 거칠다. 3. 출력에 비해 큰 프로펠러를 장착했다. 4. 프로펠러의 장착은 무관하다. 정답은 1번 장착 볼트의 조임이 일정하지 않다입니다.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비행 장치의 대부분의 진동의 원인은 프로펠러 장착 볼트의 조임이 일정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비슷한 문제인데요. 프로펠러를 장착하고 시험 운전 중 진동이 느껴진다면 원인은 무엇인가? 1번 프로펠러의 진동이 느껴진다. 2번 모터의 속도가 늦어진다. 3. 기체가 떨린다. 4번 배터리에 열이 난다. 정답은 1번 프로펠러의 진동이 느껴진다입니다. 블레이드 종횡비의 비율이 커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1. 유해항력 증가. 2. 활공 성능 증가. 3. 유도항력 감소. 4. 양항비 감소. 정답은 4번 양항비 감소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종횡비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종횡비란 가로 세로비라고도 하고요. 날개의 가로 세로비를 말합니다. 종횡비가 크면 양항비가 증가하고 양력 발생이 증가하고 익단 와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서 양항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비행할 때 날개에 발생하는 양력과 항력의 비인데, 글라이더의 경우에는 양항비가 크면 활공각이 작아지고 같은 고도에서 더 멀리 활주가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문제가 종횡비의 비율이 커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양항비 감소입니다. 이번 문제는 방금 문제랑 비슷한 문제인데요. 날개의 면적은 변함없이 같은 조건으로 날개의 가로 세로비를 크게 했을 경우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유도 항력 계수가 작아진다. 2번 활공거리가 길어진다. 3번 유도 항력이 작아지고 활공거리가 길어진다. 4번 유도 항력이 커지고 착륙거리가 짧아진다. 네, 정답은 4번 유도 항력이 커지고 착륙거리가 짧아진다입니다. 자, 이전 문제에서 종횡비 가로 세로비가 크면
양항비가 증가하고 양력 발생이 증가하고 이단 와류가 감소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유도 항력이 커지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단 와류가 감소하게 되면 유도 항력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바듬각이란 에어포일, 즉 날개를 얘기하는 거고요. 에어포일의 코드라인과 어느 곳으로 이루어진 각을 말하는가? 1. 수평선 2. 에어포일의 피치각 3. 붙임각 4. 상대풍.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바듬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자, 바듬각이란 상대풍과 날개의 시위선이 이루는 각을 얘기합니다.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시위선, 코드라인이라는 것은 에어포일의 위아래를 나누는 선이고요. 상대풍이란 불어오는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풍과 날개의 시위선이 이루는 각도를 바듬각이라고 합니다. 바듬각은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바듬각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날개의 바듬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비행 중 바듬각은 변한다. 2. 공기의 흐름 방향과 날개 시위선이 이루는 각이다. 3. 바듬각 증가 시 일정한 각까지 양력과 항력이 증가한다. 4. 기체의 중심선과 날개의 시위선이 이루는 각이다. 정답은 4번 기체의 중심선과 날개의 시위선이 이루는 각입니다. 자, 틀린 것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고요. 자, 1번 같은 경우 바듬각은 비행 중에 계속 변합니다. 2번 공기의 흐름 방향, 즉 상대풍을 얘기하는 거고요. 날개 시위선이 이루는 각, 바듬각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자, 3번 바듬각 증가 시 일정한 각까지 양력과 항력이 같이 증가합니다. 양력이 증가를 하면서 그에 따라서 유도 항력도 같이 증가를 하는데요. 거기까지는 깊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바듬각에 대한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바듬각이 변하더라도 모멘트의 개수값이 변하지 않는 점을 무슨 점이라 하는가? 1번 공력 중심, 2번 압력 중심, 3번 발력 중심, 4번 항력 중심. 일단 이 문제의 정답은 1번 공력 중심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력 중심과 압력 중심입니다. 중요한 차이는 공력 중심은 날개의 바듬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기준점이에요. 그에 반해서 압력 중심은 날개에 작용하는 힘, 양력과 항력이 집중되는 점이고요. 이 압력 중심은 바듬각이 커질수록 앞전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깊게 들어갈 필요 없이 이 공력 중심과 압력 중심의 차이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뒤에 요 비슷한 문제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100%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문제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문제: 날개꼴의 임의 지점에서 중심을 잡고 바듬각의 변화를 주면 기술을 들고 내리게 하는 피칭 모멘트가 발생하는데 이 모멘트 값이 바듬각에 관계없이 일정한 지점은 무엇인가? 1번 압력 중심, 2번 공력 중심,
3번 무게중심, 4번 평균 공력 시위. 정답은 2번 공력중심입니다. 자, 이 문제가 쓸데없이 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맨 아래에 받음각에 관계없이 일정한 지점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다면 답은 공력중심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날개에서 압력중심의 설명이다.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1. 날개에서 양력과 항력이 작용하는 점이다. 2. 받음각과는 관계가 없다. 3. 수평 비행 중 속도가 빨라지면 전방으로 이동한다. 4. 비행 자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답은 1번 날개에서 양력과 항력이 작용하는 점이다. 압력 중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개에 작용하는 모든 힘, 즉 양력과 항력이 집중되는 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받음각이 커질수록 앞전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기준으로 보기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날개에서 양력과 항력이 작용하는 점이다. 맞죠? 2번 받음각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가 있죠. 받음각이 커질수록 압력 중심은 전방으로 이동을 한다 그랬습니다. 3번 수평 비행 중 속도가 빨라지면 전방으로 이동한다. 아니죠.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받음각이 낮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고요. 4번 비행 자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도 아니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날개의 붙임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날개의 시위와 공기 흐름의 방향과 이루는 각. 2. 날개의 중심선과 공기 흐름 방향과 이루는 각. 3. 날개 중심선과 수평축이 이루는 각. 4. 날개 시위선과 비행기 세로축선이 이루는 각. 정답은 4. 날개 시위선과 비행기 세로축선이 이루는 각입니다. 자, 계속 저희는 받음각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갑자기 붙임각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붙임각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비행기를 옆으로 봤을 때 조종석에서 꼬리 날개까지 수직선을 그은 선이 세로축이라고 그럽니다. 세로축. 네. 그 세로축과 날개의 시위선이 이루는 각을 붙임각이라고 합니다. 받음각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받음각, 붙임각 서로 다르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멀티콥터가 지면에 접근 시 날개 끝 와류가 지면에 부딪혀 항력이 감소하여 침하하지 않고 머무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대기 효과. 2. 날개 효과. 3. 지면 효과. 4. 간섭 효과. 정답은 3번 지면 효과입니다. 자, 지면 효과란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보세요. 회전하는 날개를 가진 헬리콥터가 있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머리 위를 회전하고 있는 저 메인 로타에서 회전을 하면서 위의 공기를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양력을 발생시켜요. 근데 헬리콥터가 지면에 가까이 있을 때는 날개를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불어내리는 이 하강풍이 땅에 부딪혀서 공기가 압축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해서 양력이 더 발생하는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지면 효과라고 그럽니다. 지면 효과는 회전익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항공기 날개에 작용하는 양력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밀도 제곱의 비례 2. 날개 면적의 제곱의 비례 3. 속도 제곱의 비례 4. 양력 계수의 제곱의 비례. 자,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속도 제곱의 비례인데요. 원래는 공식이 있습니다. 양력은 2분의 1로 V제곱에 있기는 한데 굳이 어렵게 그렇게 쓸 필요 없이 자, 옆에 표를 보시고요. 양력은 날개 면적에 비례하고 양력은 공기 밀도에 비례를 합니다. 양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양력은 양력 계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속도 제곱의 비례가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타원형 날개의 특징은 무엇인가? 1. 설계, 제작이 간단하다. 2. 실속이 잘 일어난다. 3. 국부적 실손이 발생. 4. 유도항력 최소. 정답은 4번 유도항력 최소입니다. 날개 중에 타원형 날개는 장점이 많은 날개입니다. 양력 효율이 높고 실속 유도항력이 적게 발생하고요. 이런 장점이 많은 날개입니다. 그냥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런 문제는. 왜냐하면 무인 멀티콥터 시험 트렌드가 예전에는 고정익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항공기 설계 시 날개나 기체 표면을 통과하는 공기의 흐름을 가능한 순조롭게 하기 위해 유선형 모양으로 몸체를 만드는 이유는 1번 유도항력을 줄이기 위해서 2번 압력항력을 줄이기 위해서 3번 마찰항력을 줄이기 위해서 4번 조파항력을 줄이기 위해서. 정답은 3번 마찰항력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항력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항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유도항력은 양력이 발생 시에 필수적으로 같이 발생하는 항력입니다. 압력항력은 물체 주변의 압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항력이에요. 마찰항력은 날개 등의 표면에 의해서 발생을 해요. 조파항력은 충격파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인 멀티콥터나 헬기 등에서는 나타나지 않고요. 초음속 항공기들 그런 데서 발생하는 게 조파항력입니다. 자, 문제에 날개나 기체 표면을 통과하는 공기 흐름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유선형으로 만든다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의 정답은 3번 마찰 항력을 줄이기 위해서가 정답입니다. 자, 또 항력에 대한 문제인데요. 항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유해 항력은 항공기 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2. 유도 항력은 항공기 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3. 전체 항력이 최소일 때 항공기는 멀리 날 수 있다. 4. 받음각이 증가하면 유도 항력도 증가한다.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2번. 유도 항력은 항공기 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입니다. 자, 왜 2번 문항이 틀렸냐면요. 유도 항력이라는 거는 항공기 속도가 증가하면 감소를 해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공기 속도가 증가하면 유도 항력은 감소를 하고요. 유해 항력은 증가를 합니다. 네,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역시 항력에 관한 문제인데요. 날개에서 발생하는 항력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어느 것인가? 1. 공기 밀도. 2. 날개의 면적. 3. 날개 시위의 길이. 4. 공기 흐름 속도. 네, 정답은 4. 공기 흐름 속도입니다. 문제에서 날개에 발생하는 항력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어느 것인지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답은 공기의 흐름 속도입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날개에서 발생하는 유도 항력이 감소할 거고요. 속도가 느려지면 유도 항력은 증가를 하겠죠. 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유도 항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1. 윙렛 설치. 2. 타원형 날개를 사용. 3. 종횡비를 크게 한다. 4. 와류 발생기 볼텍스 제너레이터를 설치한다. 네, 정답은 4번 와류 발생기 설치입니다. 자, 여러분 윙렛이 뭐냐 하면요,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날개 끝이 꺾여 있는 거, 그거를 윙렛이라고 하는데요. 고정익 항공기뿐만 아니라 우리 드론, 무인 멀티콥터나 회전익 항공기들도 저렇게 끝단을 위나 아래로 꺾어서 익단 와류를 감소시키고 유도 항력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저렇게 설치를 한 게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유도 항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이잖아요. 이 와류 발생기라는 거는 이 인위적으로 와류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아니죠. 네,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4번 와류 발생기 설치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활공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활공거리를 고도로 나눈 값이다. 2. 활공비가 좋다는 것은 활공각이 작다는 것이다. 3. 활공비와 양향비가 같다. 4. 엔진의 출력을 완속 상태에서 최대 비행거리를 말한다. 자, 활공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활공비란 일정한 높이에서 얼마나 멀리 날아갈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활공거리를 고도로 나눈 값입니다. 멀리 비행을 하려면 활공각이 작아야 해요. 반대로 활공각이 크면 비행거리가 짧겠죠. 그리고 활공비와 양항비는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문제의 답은 틀린 것이기 때문에 4번 엔진의 출력을 완속 상태에서 최대 비행거리를 말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날개의 양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1. 날개에 작용하는 공기력으로 공기 흐름 방향의 수직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2.
날개에 작용하는 공기력으로 동체의 세로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3. 날개에 작용하는 공기력으로 기체의 수평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4. 날개에 작용하는 공기력으로 비행장치의 전진력에 대한 저항이다. 자, 베르노이의 정리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정답은 1번. 날개에 작용하는 공기력으로 공기 흐름 방향의 수직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양력이죠. 네. 실속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1. 속도가 없어지므로. 2. 받음각이 너무 커져서. 3. 엔진의 출력이 부족해서. 4. 불안정한 대기. 네, 정답은 2번. 받음각이 너무 커져서입니다. 자,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고 했기 때문에 받음각이 너무 커져서가 정답입니다. 자, 받음각이 일정 받음각 이상 커져 버리면 날개에서 박리가 일어납니다. 이 박리라는 것은 흐름의 떨어짐이라고 하는데, 날개의 윗면과 아랫면을 타는 공기들이 흘러서 만나야 되는데, 이 박리가 일어나면 위로 올라간 공기가 날개를 타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실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양력이 없어져 버려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풍 상태의 지상에서 계류 중인 비행기의 날개에 작용하는 압력을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은 1. 날개의 아랫부분의 압력보다 윗부분을 누르는 압력이 높다. 2. 날개의 윗부분의 압력이 아랫부분을 들어올리는 압력보다 높다. 3. 날개의 아랫부분의 압력과 윗부분의 압력은 같다. 4. 날개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네, 2번 문제의 정답은 3번. 날개의 아랫부분과 윗부분의 압력은 같다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풍 상태의 지상에서 계류 중인 비행기에 날개에 작용하는 압력을 설명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개 아랫부분과 윗부분의 압력은 같은 겁니다. 만약에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의 날개에 작용하는 압력을 설명하라고 했으면 답은 달라졌겠죠. 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받음각이 0일 때 양력계수가 0이 되는 날개꼴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 캠버가 큰 날개꼴. 2. 대칭형 날개꼴. 3. 캠버가 크고 두꺼운 날개꼴. 4. 캠버가 작고 두꺼운 날개꼴. 자, 이 문제는요, 받음각이 0일 때 양력계수가 0이 되는 날개꼴을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대칭형 날개꼴과 비대칭형 날개꼴이에요. 자, 정답은 2번 대칭형 날개꼴입니다. 대칭형 날개꼴은 위의 모양과 아래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음각이 0일 때는 양력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비대칭형 날개꼴은 받음각이 0이라도 위하고 아래가 생긴 게 틀리기 때문에 양력계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날개꼴이죠. 여기 보기에서 얘기하는 캠버라는 거는 이 날개꼴에 생긴 위아래 모양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네, 이 문제에서는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된 문제들을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혹시 이해가 가지 않으시거나 좀 더 깊게 알고 싶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면, 조종축 관련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종 3축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을 그림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드론이 한 대 있습니다. 모든 항공기 및 비행장치들은 무게중심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3개의 축이 교차되는데요. 비행장치의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을 수직으로 이은 X축이 있습니다. 세로축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축을 기준으로 기체가 좌우로 기울어지는 롤링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조종은 에일러론 키로 합니다. 그리고 비행장치의 왼쪽, 오른쪽을 수직으로 이은 Y축이 있습니다. 가로축이라고 부르고요. 이 축을 기준으로 기체의 기수 부분, 즉 머리 부분이 피칭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조종은 엘리베이터 키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행장치의 위에서 아래로 이은 지축이 있습니다. 수지축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축을 기준으로 기체는 좌회전, 우회전을 하는 요임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조종은 러더 키로 합니다. 이 3가지 축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조종 3축은 다 배우신 겁니다. 이해가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문제풀이로 가보겠습니다. 무인 멀티콥터의 방향타 러더의 사용 목적은 무엇인가? 1. 편요, 요잉, 조종. 2. 과도한 기울임의 조종. 3. 선회 시 경사를 주기 위해. 4. 선회 시 하강을 막기 위해. 네, 정답은 1번 편요, 요잉, 조종입니다. 편요는 요잉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해놓은 거고요. 방향타 러더는 수직축, 지축을 기준으로 해서 기체가 좌회전, 우회전, 요잉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편요, 요잉, 조종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무인 멀티콥터의 가로축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은 무엇으로 조종하는가? 1. 도움날개, 에일러론. 2. 방향키, 러더. 3. 승강키, 엘리베이터. 4. 플랩. 정답은 3번 승강키, 엘리베이터입니다. 자, 가로축, Y축을 기준으로 하는 운동을 피칭이라고 하고요. 그 피칭 운동은 승강키, 즉 엘리베이터 키로 조종을 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무인 멀티콥터에서 세로축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과 관계가 되는 것은 1. 보조익 에일러론 요잉. 2. 보조익 에일러론 롤링. 3. 방향타 러더 피칭. 4. 승강타 엘리베이터 요잉. 네, 정답은 2번 보조익 에일러론 롤링입니다. 무인 멀티콥터에서 세로축은 X축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X축을 기준으로 기체가 좌우로 기우는 롤링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1번 보조익 에일러론은 롤링이죠. 요잉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고 2번 보조익 에일러론 롤링 정답이고요. 3번 방향타
러더는 요잉, 피칭이 아니고 요잉이고요. 4번 승강타, 엘리베이터는 피칭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무인 멀티콥터에서 수직축을 중심으로 좌우 회전 운동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롤링, 2번 피칭, 3번 요잉, 4번 사이드 슬립. 정답은 3번 요잉입니다. 수직축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 회전 운동을 요잉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3번 요잉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무인 멀티콥터에서 무게 중심을 지나는 기체의 전후를 연결하는 축은 무엇인가? 1번 세로축, 종축, 2번 가로축, 횡축, 3번 수직축, 4번 평행축. 네, 정답은 1번 세로축이죠. 기체의 전후를 연결하는 축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로축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무인 멀티콥터에서 작용하는 3개의 축이 교차되는 지점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무게 중심, 2번 압력 중심, 3번 가로축의 중간 지점, 4번 세로축의 중간 지점. 네, 정답은 1번 무게 중심입니다. 3개의 축은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교차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무인 멀티콥터의 3축 운동과 조정면과의 관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번 보조날개와 요잉, 2번 방향타와 피칭, 3번 보조날개와 롤링, 4번 승강타와 롤링. 정답은 3번 보조날개와 롤링입니다. 문제가 계속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죠. 자, 보조날개는 에일러론을 얘기하는 거고요. 에일러론과 롤링 운동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무인 멀티콥터의 요잉 운동을 조작하는 키는 어느 것인가? 1번 러더, 2번 에일러론, 3번 엘리베이터, 4번 러더 트림. 네, 정답은 1번 러더죠. 요잉 운동은 그냥 러더입니다. 요잉 이꼬르 러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무인 멀티콥터의 피칭 운동을 조작하는 키는 어느 것인가? 1번 러더, 2번 에일러론, 3번 엘리베이터, 4번 러더 트림. 네, 정답은 3번 엘리베이터입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인 멀티콥터의 롤링 운동을 조작하는 키는 어느 것인가? 1번 러더, 2번 에일러론, 3번 엘리베이터, 4번 러더 트림. 네, 정답은 다 아시겠죠? 2번 에일러론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세로 안전성과 관계가 있는 운동은 1번 롤링, 2번 요잉, 3번 피칭, 4번 롤링과 요잉. 정답은 3번 피칭입니다. 자, 이 문제는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세로 안전성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로 안정성과 가로 안정성이 있는데요. 세로 안정성이라는 말만 들었을 때, 아, 세로축을 기준으로 하는 운동이니까 롤링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세로 안정성이라는 것은 가로축에 대한 항공기 운동의 안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로 안정성이 좋지 않으면 이 비행장치의 기수가 들리거나 숙여지게 돼요. 그럼 가로 안정성이라는 것은 뭐냐? 세로축에 대한 항공기의 운동 안정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로 안정성이 불안정하면 기체가 좌나 우로 치우쳐질 수 있죠. 네, 이 차이를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세로 안정성에 관계가 있는 운동은 피칭이 되는 겁니다. 기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네.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고유의 안정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1번 이착륙 성능이 좋다. 2번 실속이 되기 어렵다. 3번 스핀이 되지 않는다. 4번 조종이 보다 용이하다. 정답은 4번 조종이 보다 용이하다입니다. 자, 항공기에서 고유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조종이 보다 용이하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CG가 후방으로 이동 시 비행장치는 어떻게 되는가? 1번 안정성과 조종성이 감소된다. 2번 안정성이 감소되지만 조종하기 용이하다. 3번 조종성은 다소 감소되나 안정성은 증대된다. 4번 CG가 초과하지 않는 한 안정성과 조종성이 증가한다. 정답은 1번 안정성과 조종성이 감소된다입니다. 자, 먼저 CG가 뭐냐 하면요, 무게중심입니다. 센터 오브 그래피티라고 해서 무게중심을 그냥 영어로 적어 놓은 거예요. 네, 영어로 CG라고 합니다. 이 무게중심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각 항공기나 비행장치나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면 균형을 잡지 못해서 추락을 할 수도 있고요. 지상에서 또 항공기 무게중심이 후방으로 이동해 있으면 항공기가 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안정성과 조종성이 감소된다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비행장치의 무게중심은 주로 어느 축을 따라 계산되는가? 1. 가로축, 2번 세로축, 3번 수직축, 4번 세로축과 수직축. 정답은 2번 세로축입니다. 대부분의 비행장치의 무게중심은 세로축을 따라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된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조종 3축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위 유형의 문제는 모두 맞추실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제 블로그에는 사실 고정익 문제가 더 있기는 한데 무인 멀티콥터 해당 문제만 뽑아서 영상을 제작했어요. 최근 학과 시험 유형이 고정익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행장치에 작용하는 4가지 힘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을 그림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드론이 한 대 있습니다. 이 드론은 비행 중 4가지 힘이 작용하는데요. 양력, 중력, 추력, 항력입니다. 양력은 비행장치를 띄우는 힘입니다. 날개 또는 프롭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중력은 지구에서 당기는 힘이고요. 무게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추력은 전진하게 하는 힘이고요. 비행장치의 엔진이나
모터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항력은 전진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항력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뒤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추력이 항력보다 크면 비행장치는 가속을 하고요. 추력보다 항력이 크면 비행장치는 감속을 합니다. 양력이 중력보다 크면 상승을 하게 되고요. 양력보다 중력이 크면 하강을 하게 됩니다. 추력과 항력이 같고 양력과 중력이 같은 상태가 되면 고정익 비행 장치는 수평 등속도 비행을 한다 라고 하고요. 회전익 비행 장치는 호버링을 한다 라고 합니다. 자, 항력에 대해서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항력은 유해 항력과 유도 항력으로 구분이 됩니다. 유해 항력이란 양력과 관련이 없는 비행을 방해하는 모든 항력, 즉 유도 항력을 제외한 모든 항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유해 항력은 형상 항력, 간섭 항력, 조파 항력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형상 항력이란 압력 항력과 마찰 항력이 합쳐진 항력이에요. 압력 항력이라는 것은 공기 흐름이 비행기 표면에서 분리돼서 뒤쪽에 와류를 발생시키게 되는 항력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표면이 유선형일수록 적게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모양이 유선형일수록 뒤쪽의 와류가 적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찰 항력이란 물체 표면과 공기 점성에 의한 마찰로 생기는 항력입니다. 비행기의 표면을 최대한 매끄럽게 만들어서 항력을 줄여줍니다. 간섭 항력이란 날개와 동체 같은 구조물이 장착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항력인데요. 이은 부분에 필렛 등 매끄러운 커버를 장착해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조파 항력이란 초음속 비행기에서 발생하는 항력이에요. 음속을 돌파하게 되면 충격파가 생기고 압축파와 팽창파로 나누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 멀티콥터와는 관련이 없는 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유해 항력에 대한 종류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유도 항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유도 항력이란 양력이 발생함에 따라서 생기는 항력입니다. 양력은 날개의 윗면, 아랫면의 공기 흐름의 속도 차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런데 날개 끝에서 아랫면의 공기 흐름이 윗면으로 치고 올라오는데 날개를 누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을 다운워시라 부릅니다. 날개를 누르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면 받음각이 작아져서 양력 발생이 적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유해 항력과 유도 항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문제풀이로 가보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에 작용하는 4가지 힘으로 맞는 것은 1. 추력, 양력, 항력, 무게. 2. 추력, 양력, 무게, 하중. 3. 추력, 모멘트, 항력, 중력. 4. 비틀림력, 양력, 항력, 중력.
네, 정답은 1번 추력, 양력, 항력, 무게입니다. 자, 무게는 중력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경량 비행 장치가 수평 비행 중 등속도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1번 항력이 양력보다 커야 한다. 2번 양력과 항력이 같아야 한다. 3번 항력과 추력이 같아야 한다. 4번 양력과 무게가 같아야 한다. 정답은 3번 항력과 추력이 같아야 한다입니다. 자, 문제의 등속도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속도 비행이라는 것은 항력과 추력이 같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경량 비행 장치에 작용하는 4가지 요소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번 양력이란 공기의 흐름이 기체 표면을 따라 흐를 때 위로 작용하는 힘이다. 2번 항력이란 날개가 상대풍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항공역학적 힘이며 항공기 전방 이동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말한다. 3번 추력이란 프로펠러 또는 엔진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항공역학적 힘이다. 4번 중력이란 항공기의 무게를 말하며 항공기가 부양할 수 있는 힘이다. 네, 정답은 4번. 틀린 것이기 때문에 4번이 답이고요. 자, 중력은 무게를 말하지만 항공기가 부양할 수 있는 힘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틀린 설명은 1번 항력보다 추력이 크면 가속비행, 2번 항력보다 추력이 작으면 감속비행, 3번 양력보다 추력이 작으면 감속비행, 4번 양력과 비행기 무게가 같으면 수평비행. 자, 문항을 한번 볼게요. 항력보다 추력이 크면 가속 맞죠? 2번 항력보다 추력이 작으면 감속비행 맞고요. 3번 양력보다 추력이 작으면 감속비행. 네, 이게 아니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경량 비행 장치가 일정 고도에서 등속 수평 비행을 하고 있을 때의 조건은 1번 양력과 항력은 같고 추력이 중력보다 크다. 2번 양력과 중력이 같고 추력과 항력이 같다. 3번 추력이 항력보다 크고 양력이 중력보다 크다. 4번 추력과 항력이 같고 양력이 중력보다 작다.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에 등속 수평 비행을 하고 있을 때의 조건이기 때문에 양력과 중력이 같고 추력과 항력이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비행 중 항력이 추력보다 크면 1번 가속도 비행, 2번 감속도 비행, 3번 등속도 비행, 4번 정지. 네, 정답은 2번 감속도 비행이겠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초경량 비행 장치를 공기 중에 부양시키는 항공역학적인 힘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번 중력, 2번 항력, 3번 양력, 4번 추력. 네, 정답은 3번 양력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 쉽죠? 다음 문제 볼게요. 항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유해 항력은 항공기 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2번 유도항력은 항공기 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3번 전체 항력이 최소일 때의 속도로 비행 시 먼 거리를 날 수 있다. 4번 받음각이 증가하면 유도항력도 증가한다. 정답은 2번 유도항력은 항공기 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항력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간 문제인데요. 유해항력은 항공기 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유도항력은 항공기 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양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도항력이 증가를 합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유해항력은 항공기 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를 하는 거고요. 유도항력은 양력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증가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양력이 커짐에 따라 커지는 값은 1. 항력 2. 동력 3. 추력 4. 중력. 네, 정답은 1번 항력입니다. 자, 항력 중에서도 유도항력이 커지겠죠. 양력하면 유도항력. 네, 무조건 이렇게 외우세요. 다음 문제 볼게요. 초경량 비행장치에 작용하는 항력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공기속도의 비례, 2번 공기속도의 제곱의 비례, 3번 공기속도의 3승의 비례, 4번 공기속도의 반비례. 정답은 2번 공기속도의 제곱의 비례입니다. 유해항력은요 속도의 제곱의 비례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고요. 유도항력 같은 경우는 속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감소를 하게 돼요. 요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항력은 1번 유도항력, 2번 형상항력, 3번 유해항력, 4번 조파항력. 네, 정답은 4번 조파항력이죠. 자, 조파항력은 초음속 항공기에 생기는 항력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초경량 비행장치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양력의 크기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2. 항력은 비행기의 받음각에 따라 변한다. 3. 추력은 비행기의 받음각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4. 중력은 속도에 비례한다. 네, 정답은 4번 중력은 속도에 비례한다입니다. 중력은 속도에 비례하지 않죠. 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무인 멀티콥터에 작용하는 4가지 힘이 균형을 이룰 때는 언제인가? 1. 가속, 2. 지상 계류 상태, 3. 호버링 상태, 4. 상승 상태. 네, 정답은 3번 호버링 상태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마찰 항력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공기와의 마찰에 의하여 발생, 점성의 크기와 표면의 매끄러운 정도의 영향을 받는다. 2. 공기의 점성의 경계층에서 생기는 소용돌이의 영향을 받고 날개 단면과 받음각과 모양에 따라 다르다. 3. 날개 끝 소용돌이에 의해 발생하며 날개의 가로 세로비에 따라 변한다. 4. 날개와는 관계없이 동체에서만 발생한다. 네, 정답은 1번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 발생하며 점성의 크기와 표면의 매끄러운 정도의 영향을 받는다가 마찰 항력을 설명한 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비행 중 속도를 2배로 증가시켰다.
다른 조건 동일시 양력과 학력은 1번 학력만 2배로 증가한다. 2번 양력만 2배로 증가한다. 3번 양력은 2배로 증가하고 학력은 2분의 1로 감소한다. 4번 양력과 학력 모두 증가한다. 자, 정답은 4번 양력과 학력 모두 증가한다입니다. 자, 이 문제는 약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문항을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항공기 속도가 빨라지면 학력이 2배로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력도 속도의 제곱에 비례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학력만 2배로 증가한다는 틀린 거고요. 2번 양력만 2배로 증가한다도 틀린 거죠. 3번 양력은 2배로 증가하고 학력은 2분의 1로 감소한다도 틀린 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양력과 학력 모두 증가한다가 정답인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의 학력 중에서 날개의 가로 세로비에 영향을 받는 학력은 어느 것인가? 1번 유도학력, 2번 조파학력, 3번 마찰학력, 4번 압력학력. 네, 정답은 1번 유도학력입니다. 이 부분은 날개 영상을 촬영했을 때 아마 가로 세로비 내용이 나왔을 겁니다. 혹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가로 세로비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정답은 유도학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준비된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양력, 중력, 추력, 학력을 최소한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위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모두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벡터량이 아닌 것은 1. 양력, 2. 가속도, 3. 질량, 4. 속도. 정답은 3번 질량입니다. 벡터와 스칼라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벡터란 크기와 방향 둘 다 사용해야 표현이 가능한 물리량입니다. 변위,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 충격량, 전기장, 자기장 등이 벡터에 해당이 됩니다. 스칼라란 크기만으로 표현이 가능한 사칙 연산이 가능한 물리량이에요. 질량, 부피, 밀도, 시간, 거리, 속력, 에너지, 전하량, 전압, 저항 등이 스칼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벡터와 스칼라는 사실 외우셔야 해요. 다음 문제에서 비슷한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벡터량에 해당되는 것은 1. 속도, 2. 부피, 3. 길이, 4. 질량. 정답은 1. 속도입니다. 속도는 벡터에 해당이 되니까요.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속도와 속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속도는 벡터이다. 2. 부피 스칼라. 3. 속도는 방향과 크기를 갖는다. 4. 속도는 크기만 갖는다. 정답은 4번 속도는 크기만 갖는다가 틀렸습니다. 속도는 벡터에 해당이 되고 벡터는 크기와 방향 둘 다 사용해야 표현이 가능한 물리량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마력은 몇 kg/m/s인가? 1. 75kg/m/s 2.
60kg/m/s. 3. 65kg/m/s. 4. 70kg/m/s. 정답은 1번 75kg/m입니다. 자, 마력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력이란 일률의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75kg의 물체를 1초 동안 1m를 들어 올리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HP로 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회전익 비행장치가 호버링 상태에서 전진 비행으로 바뀌는 과도적인 상태는 1. 자동 회전 2. 지면 효과 3. 전위 양력 4. 전위 성향. 정답은 3번 전위 양력입니다. 전위 양력이란 것은 메인 로터의 효율이 증대돼서 양력이 증가하는 현상이에요. 속도가 빨라지면 메인 로터를 통해 통과하는 공기 유량이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정지 비행, 호버링 상태보다 양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거를 전위 양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전위 양력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프로펠러가 회전 시 몸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힘이 발생하는 이유는 1번 슬립 효과, 2번 토크 효과, 3번 스키드 효과, 4번 실속 효과. 네, 정답은 2번 토크 효과입니다. 이 토크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그림의 헬리콥터를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헬리콥터의 메인 로터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 헬기 몸체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헬기 몸체가 계속 회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종사가 헬기를 조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걸 방지해 주기 위해서 이런 싱글 로터 타입의 헬리콥터들은 꼬리 쪽에 꼬리 날개라고도 하고 테일 로터라고도 하는 작은 날개를 달아서 몸체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지 않도록 바람을 불어줌으로써 토크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자, 토크 효과는 회전익 비행 장치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멀티콥터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회전익 동력 비행 장치의 호버링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엔진에서 발생한 회전력을 프롭에 전달하여 추진력을 발생한다. 2. 추력과 날개를 이용하여 기체를 부양시킨다. 3. 회전하는 날개에 의해 추력만 발생시킨다. 4. 회전 날개의 피치각에 의해 양력을 얻는다. 네, 정답은 3번 회전하는 회전 날개에 의해 추력만 발생시킨다가 잘못된 것이죠. 회전하는 회전 날개에 의해서 양력과 추력을 함께 발생시킨다가 맞는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모든 작용은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을 수반한다. 어떤 법칙인가? 1. 작용 반작용 법칙. 2. 베르누이 법칙. 3. 가속도 법칙. 4. 관성의 법칙. 네, 정답은 1번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이고요. 자, 옆에 그림을 보시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로켓이 날아가는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죠. 로켓이 연소를 해서 발생한 고온 고압가스가 분사가 되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분사된 고온 고압가스가 로켓을 미는 힘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뉴턴의 법칙 중 토크와 관련이 있는 법칙은 무엇인가? 1. 베르누이 정리. 2. 작용, 반작용의 법칙. 3. 가속도의 법칙. 4. 관성의 법칙. 자, 위의 문제들을 이해하셨으면 이 문제는 이제 쉬우실 거예요. 정답은 2번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토크 작용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뉴턴의 작용 반작용 법칙에 해당한다. 2. 동체는 블레이드 회전 방향의 반대로 회전한다. 3. 꼬리에 장착된 테일 로터의 피치 변화로 상쇄한다. 4. 주로 고정익 비행체에서 발생한다. 네, 답은 4번 주로 고정익 비행체에서 발생한다입니다. 자, 보기 1, 2, 3번은 회전익 비행장치에서 발생하는 토크 작용을 올바르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고정익 비행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회전익 비행체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다음 문제입니다. 회전익 항공기가 호버링 상태에서 전진 비행을 하려고 할 때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이유는 1. 작용 반작용 법칙. 2. 가속도의 법칙. 3. 관성의 법칙. 4. 등가속도의 법칙. 정답은 3번 관성의 법칙입니다. 이 문제는 뉴턴의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물체는 자신이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즉,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를 하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원래 속력과 방향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처럼 버스를 타고 있는 사람을 예로 들었을 때 버스가 급출발을 하게 되면 사람의 몸이 뒤로 쏠리게 되죠. 반대로 버스가 급정거를 하게 되면 사람이 앞으로 순식간 쏠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을 설명한 내용인가? 외부의 힘에 의한 변화에 저항하는 힘.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는 성질. 1. 가속도의 법칙. 2. 관성의 법칙. 3. 작용 반작용의 법칙. 4. 베르누이의 법칙. 네, 정답은 2번 관성의 법칙입니다. 자,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헬리콥터나 드론이 제자리 비행을 하다가 전진 비행을 계속하면 속도가 증가되어 이륙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법칙인가? 1. 관성의 법칙. 2. 작용 반작용 법칙. 3. 등가속도의 법칙. 4. 가속도의 법칙. 네, 정답은 4번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의 변화는 가해진 힘에 비례하며 힘이 가해진 직선 방향으로 일어나죠. 가속도는 말 그대로 속도가 더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에요. 자, 문제에 호버링을 하다가 전진 비행을 계속하면서 속도가 증가되면서 이륙을 하는데 이게 어떤 법칙에 의한 것이냐라고 했기 때문에 가속도의 법칙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회전익 비행장치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측방 및
후진 비행, 2. 수직 이착륙, 3. 회전 비행, 4. 자동 활공 오토 로테이션. 정답은 3번 회전 비행이 아닙니다. 자, 회전 비행 장치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좌우 후진 비행이 가능하죠. 그리고 활주로가 필요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또 정지 비행이 가능하죠. 그리고 오토 로테이션이라는 자동 활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항에 회전 비행이라는 것은 틀린 것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프롭의 회전면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하강풍을 말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1. 회전 상대풍, 2. 상대풍, 3. 기류 박리, 4. 유도 기류. 정답은 4번 유도 기류입니다. 자, 보기를 잠깐 보면 회전 상대풍이라는 것은 회전하는 로터에 부딪히는 바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상대풍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류 박리라는 것은 날개 위에서 흐름이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프롭이나 로터 회전면을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불어가는 하강풍은 유도 기류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접근하는 두 항공기는 항로를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가? 1. 좌측으로, 2. 하강, 3. 우측으로, 4. 상승. 정답은 3번 우측으로입니다. 자, 모든 항공기 조종사들은 전방에 마주보고 오는 비행기가 있다면 자신의 오른쪽으로 항로를 틀어야 해요. 그게 룰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정압관이 고장 시 정상 작동을 하지 않는 계기가 아닌 것은 1. 고도계, 2. 승강계, 3. 속도계, 4. 자세계. 정답은 4번 자세계입니다. 자, 정압관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모든 항공기들은 기본적으로 피터 튜브와 정압공을 활용해서 항공기의 속도와 고도와 승강계라고 하는 상승하고 하강하는 속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압관의 어느 하나라도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고도계, 승강계, 속도계는 못 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자세계가 틀린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레이놀즈 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레이놀즈 수가 크다는 것은 점성 영향이 큰 것이다. 2. 아임계와 초임계를 구분하는 척도가 된다. 3. 균속도 유동과 비균속도 유동을 구분하는 척도다. 4. 측류와 난류를 구분하는 척도가 된다. 네, 정답은 4번 측류와 난류를 구분하는 척도가 된다입니다. 레이놀즈 수에 대해 알아볼게요. 점성력에 대한 관성의 비를 나타내는 수, 즉 측류와 난류를 구분하는 척도가 됩니다. 자, 유동이 측류인지 난류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측류는 점성력이 지배적인 유동이기 때문에 레이놀즈 수가 낮습니다. 난류는 관성력이 지배적인 유동이기 때문에 레이놀즈 수가 높습니다. 레이놀즈 수 하면 구하는 공식과 그런 수식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도 레이놀즈 문제입니다. 레이놀즈 수가 낮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 관성력이 크다. 2. 관성력이 작다. 3. 점성력이 크다. 4.
점속력이 작다. 네, 정답은 3번 점속력이 크다입니다. 레이놀즈 수가 낮다는 것은 측류는 점속력이 지배적인 유동이기 때문에 레이놀즈 수가 낮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비상착륙 시 수직 속도가 남아 강한 충격으로 착륙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1. 하드랜딩 2. 바운싱 3. 복행 4. 프로팅. 네, 정답은 1번 하드랜딩입니다. 네, 문항을 보면 바운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부적절한 착륙 자세나 과도한 치마율로 인해서 착지 후에 공중으로 다시 떠오르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복행이라는 것은 착륙을 하기 위해 접근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접지 전에 다시 이륙을 하는 거예요. 네, 플로팅이라는 것은 착륙 접근 속도가 정상 접근 속도보다 너무 빨라서 치마하지 않고 떠 있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준비된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일단 역학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지만 새로운 문제나 문제 유형이 바뀌면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무인 멀티콥터 운용 기출문제 풀이로 다시 오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